아버님, 빵빵. 환갑 선물이에요. 이제 싱싱 달려보세요. 저의 환갑날, 늦은 저녁에 방문한 아들 며느리는 제 손에 낡고 녹슨 중고차 키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속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빠 환갑 축하 선물이라는 리본이 달린 신형 그랜저 운전석에 사돈이 앉아 웃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인 옆에서 어깨를 으쓱하던 아들, 세상 밝은 표정으로 환하게 웃던 며느리는 미처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저에게 선물한 그 실용적인 중고차가 그들이 받을 마지막 유산이 될 거란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이 된 김영수라고 합니다. 나름 성실하게 살다 보니 어느덧 환갑을 넘겼습니다. 요즘 환갑잔치는 상다리 부러지게 안 한다 해도 자식들이 선물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놈의 환갑 선물 때문에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치욕을 맛보게 됐습니다. 환갑 선물 때문에 울고 웃게 된 기막힌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날은 제 환갑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 혜자가 정성껏 끓여준 미역국을 묵묵히 떠먹으며 조용한 식사를 마쳤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이라 그런지 사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미영이가 일찍 와서 축하해 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훌쩍 지나도록 두 아이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 혜자가 인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석아. 오늘 무슨 날인지 잊은 건 아니지? 아, 엄마. 당연히 알지. 근데 어쩌지? 오늘 회사에 갑자기 큰일이 터져서 도저히 빠질 수가 없네. 야근 확정이야. 인석이가 핸드폰 너머로 떠들썩하게 변명했습니다. 미영이도 골골대고 피곤하다고 난리네. 우리 그냥 저녁 늦게라도 잠깐 들를게. 응? 혜자는 잔뜩 실망한 표정으로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바쁜 요즘 젊은 사람들이니 그럴 수 있다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저녁 9시가 훌쩍 넘어서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피곤에 절은 얼굴에 인석이와 미영이가 서 있더군요. 특히 며느리 미영이는 눈밑이 시커멓고 쏟아지는 하품을 참느라 연신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미영이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하더니 불쑥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선물이요.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자동차 키였습니다. 이게 뭐냐? 선물? 제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죠. 네, 차요, 차. 저희가 하나 뽑았어요. 나가서 보시죠. 인석이가 으스대며 재촉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석이와 미영이를 따라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 가장 구석진 자리에 은색 스파크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차체 곳곳에는 자잘한 흠집들이 보였고 앞 범퍼 한쪽은 색이 미묘하게 발해 있었습니다. 어때요, 아빠? 괜찮죠? 이제 퇴직도 하셨고 소일거리 다니실 때 딱이잖아요. 아주 실용적이라니까? 인석이가 짐짓 과장되게 차 옆면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 주변을 한 바퀴 빙 둘러봤습니다. 타이어는 꽤 달아 있었고 사이드 미러에도 긁힌 자국이 선명한 것이 누가 봐도 중고차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어요. 고맙다, 인석아. 근데 이거 얼마나? 제가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도 차 상태에 대해 물어보려 했습니다. 아유, 아버님. 그런 건 뭘 물어보세요. 그냥 타시면 되죠. 아무튼 이제 차 있으니까 두 분 편하게 다니세요. 미영이가 제 말을 싹둑 자르며 말했습니다. 아내 혜자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큰 선물까지 준비하고 혜자가 애써 미영이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노골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더니 인석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지금 몇 시야?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 빨리 가자. 알았어. 그럼 아빠 엄마,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날 추운데 얼른 들어가세요. 감기 걸려요. 인석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벌써 가?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제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이미 자신들의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아, 다음에요, 아빠. 피곤해서 이만. 인석이가 멀어지며 손만 대충 흔들었습니다. 횡한 주차장에는 저와 혜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이게 어디야? 애들이 마음 써준 거잖아. 응? 혜자가 제 손에 들린 낡은 키를 만지작거리며 애써 저를 위로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씁쓸해졌습니다. 아들 녀석의 얼굴에서는 진심 어린 축하가 아니라 귀찮은 숙제를 해치운 듯한 의무감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찝찝한 환갑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죠. 아내 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여보, 이것 좀 빨리 와서 봐봐. 혜자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혜자 옆에 바싹 붙어 앉아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며느리 미영이의 인스타그램 계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짜잔, 우리 아빠 환갑 선물 클라스? 완전 대박이지. 영상 속에서 한껏 들뜬 미영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번지르르한 고급 한정식 집 앞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미영이가 사돈인 최 사장 앞에 나란히 서 있더군요. 그리고 그들 뒤편에는 광택이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신형 그랜저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김서방, 미영아, 이게 다 뭐냐? 영상 속 최 사장이 입이 귀에 걸린 채 인석이의 등을 퍽퍽 두드렸습니다. 아니, 장인 환갑이라고 이렇게 좋은 차를. 허허, 우리 사위가 최고야, 최고. 며느리 미영이는 아예 새 그랜저 보닛에 몸을 기대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 환갑날 피곤에 절어 하품만 하던 그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허허,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제 이 차 타시고 사업 더 번창하셔야죠. 인석이 녀석도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는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장인 앞에서 굽실거리며 웃는 아들의 표정이 어찌나 밝고 신이 나 보이던지요. 제 환갑날 밤 피곤과 귀찮음이 가득했던 그 표정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영상 밑에는 수많은 좋아요, 표시와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환갑 선물로 그랜저라니, 스케일 대박. 인석 씨 같은 사위둔 장인어른 부럽습니다. 마침 제 손에는 그날 받은 스파크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낡은 키가 더없이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졌어요. 제 가슴 한가운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혜자는 태블릿을 손에 쥔 채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부부를, 아니, 정확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그 영상을 본 후 며칠 동안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둘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고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인석이가 마지못해 전화를 받더니 잔뜩 귀찮다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아, 아버지. 왜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 꼭 지금 가야 돼요? 그래, 꼭 와야 할 일이다. 제가 평소와 달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이도 무조건 같이 와라.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인석이와 미영이가 굳은 표정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둘 다 표정에 무슨 일인데 주말에 오라가라야? 라는 듯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미영이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신데요? 미영이가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희 정말 바쁜 거 아시면서 아내 혜자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부엌과 거실 사이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초조하게 손을 비비는 모습이 보는 제가 다 불안할 정도였어요. 일단 앉아라. 제가 무겁게 입을 열며 거실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미리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영상을 재생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죠. 곧 며느리 미영이의 한껏 들뜬 목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짜잔, 우리 아빠 환갑 선물 클라스? 완전 대박이지. 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석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미영이는 되레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제가 애써 분노를 누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 사람 다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자 미영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설명드려요? 보신 그대로인데요? 미영이가 너무나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지금 서운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중고차 때문에?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서운하냐고? 제가 기가 막혀서 되물었습니다. 그래, 서운하다. 너희는 내 환갑에는 다 긁힌 중고 스파크를 던져주더니 사돈 환갑에는 번쩍번쩍한 신형 그랜저를 떡하니 안겨줬는데 내가 서운하지 않겠냐? 아, 그거요? 미영이가 뭐가 문제냐는 듯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당연히 용도가 다르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뭐, 급이 달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네, 급이 다르죠. 미영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이야 뭐 동네 마트 가시고 산책이나 다니시는 정도지만 우리 아빠는 사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때까지 눈치만 보던 아들 인석이가 미영이의 눈치를 살피며 거들었습니다. 아빠, 그게 미영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인석이가 제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사업상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고 체면이 좀 중요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뭐 어쨌다는 거야. 제가 인석이를 매섭게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아니, 아빠야 그냥 동네 마실이나 다니시고 뭐 그런 거니까. 인석이가 횡설수설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차도 그냥 실용적인 게 좋으시다고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가슴이 꽉 막혀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 가정을 위해, 저 아들놈을 위해 바친 제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쓰레기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벌어서 너희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교육시킨 건 뭐냐?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너 하나 잘 되라고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 자금 대주고 신혼집까지 떡하니 마련해 준 건 그건 다 뭐였냐고. 그러자 미영이가 보란 듯이 푹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아버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미영이가 팔짱을 낀 채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 해주는 건 의무잖아요. 설마 지금 그 옛날 일 가지고 저희한테 은혜라도 갚으라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아내 혜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미영아, 너 말이 좀 엄마가 듣잖아. 인석이가 혜자의 울음소리에 당황해서 미영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버님, 그 중고 스파크 하나 받고 이렇게까지 삐지실 거면 애초에 받지를 마시든가요? 미영아, 너 진짜... 인석이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빠는 달라요. 인석 오빠 사업하는 것도 뒤에서 팍팍 밀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한테 도움될 일이 무궁무진한 분이시라고요. 미영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요? 지금 연금만 받고 계시고 솔직히 이제 저희한테 부담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자식한테, 그것도 며느리한테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해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 부담이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되물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미영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두 분 아프시기라도 해봐요. 그 병원비 누가 대야 하는데요?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시면 그 돈은 또 누가 내고요. 다 저희 부담이죠. 바로 그때 부엌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혜자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해라, 제발. 혜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간신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영이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혜자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두 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시고 명절 때도 그렇고. 야! 인석이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미영이를 제지했습니다. 너 정말 그만하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자가 흡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기대서더니 그대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혜자야, 여보. 제가 절규하며 쓰러지는 혜자를 안았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제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곧이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혜자는 황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처치 후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성 실신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심신 안정이 필요합니다. 혜자는 결국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는커녕 링거에만 의지한 채 멍하니 누워 있었어요.
혜자는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심정으로 아들 인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석아, 네 엄마 병원에 입원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랑 네 처 때문에 네 엄마가 쓰러졌다고. 당장 병원으로 와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인석이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인석이가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바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요.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네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저는 병원 복도에서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좀 이따가 갈게요. 저녁에라도.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인석이는 그렇게 성의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미영이에게서는 문자 메시지 한 통 온 게 전부였죠. 어머님이 너무 유난스러우시네요.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 핸드폰을 벽에 던져버릴 뻔했습니다. 텅 빈 병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산송장처럼 누워있는 혜자의 앙상하고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다고 믿었던 이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목매인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지만 혜자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 어딘가를 바라보며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내 혜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혜자는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불을 쓴 채 누워만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 매일같이 죽을 끓여 먹이고 꼬박꼬박 약을 챙겨주며 간병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저희 집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띵동. 둔탁한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제가 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사돈인 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거창한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 안녕하십니까? 최 사장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과장되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지금껏 최 사장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마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최 사장님.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로 여기까지? 다름이 아니라 사부인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미영이한테 들었습니다. 최 사장이 묵직한 과일 바구니를 제 손에 덥석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셨다길래 얼굴도 뵙고 싶고 겸사겸사 왔습니다. 저는 일단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최 사장은 소파에 아주 깊숙이 몸을 파묻고 앉더니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거실을 훑어봤어요. 그래서 사부인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지신 겁니까? 최 사장이 별 관심 없다는 투로 건성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참 다행이네요. 최 사장이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사돈, 혹시 우리 김서방 아니 인석이한테서 요즘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최 사장이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몸을 제 쪽으로 불쑥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사업 말씀이십니까? 제가 되물었죠. 아이고, 이 녀석이 아직 아버님께 말씀을 안 드렸나 보네요. 최 사장의 눈이 음흉하게 반짝였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대형 신도시 개발 사업이에요. 그는 갑자기 혼자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죠. 대박 사업입니다. 사돈. 최 사장이 넓은 손바닥을 허공에 휘저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크게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하청 사업을 우리가 따내는 겁니다. 신도시 개발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최 사장이 거침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 인석이가 단번에 상류층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의 허풍 섞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불안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최 사장님, 인석이는 아직 그런 큰일을 할 경험이 부족한데 제가 애써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답답하시네. 최 사장이 제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최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바닥에서만 20년 넘게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석이 제가 아주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는 후견인이 되어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요. 최 사장은 그 뒤로도 한참 동안이나 그 사업의 장밋빛 전망과 어마어마한 수익성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번지르르하고 기름진 말투, 그리고 돈 이야기에 번들거리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돈. 한참을 떠들던 최 사장이 갑자기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께서도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서 뭔가 큰 결단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뭘 말입니까?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당연하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부모님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셔야 아들놈도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 사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에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최 사장이 옆에 놓아두었던 육중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사돈을 뵈러 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최 사장이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몇 개를 꺼냈습니다. 자, 사돈, 이거 좀 봐주시죠. 그는 거실 테이블 위에 대출 관련 서류들을 보란듯이 쫙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최 사장님? 제가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하하, 보시다시피 대출 서류입니다. 최 사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사업에 당장 급전이 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제가 하는 일이 많아서 제 명의로는 이미 한도가 꽉 찼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쿵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 명의로 대출을 좀 받으면 어떨까 해서요. 최 사장이 사람 좋게 웃으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인석이한테 들으니 이 아파트가 아직 깨끗하다고 하더군요.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 자금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최 사장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 제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문제라도 있습니까? 최 사장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인석이가 그러더군요. 이 아파트 한 채가 사돈 전 재산이시라고. 저는 제 아들 인석이가 우리 집안의 이런 속사정까지 사돈에게 다 떠벌렸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최 사장이 저를 갓난아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그 대출금, 원금 이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이 최 사장 다 책임지고 갚을 겁니다. 뭘 그리 걱정하십니까?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럽고 제가 망설이며 말끝을 흐리자 최 사장이 더욱 적극적으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에이 사돈, 답답하시네. 이게 성공하면 지금 사시는 이 아파트 2배 크기 집으로 제가 바꿔드릴게요. 최 사장이 손가락 2개를 펴보이며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니, 3배도 될 수 있죠. 하하.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와 저의 유일한 보금자리, 목숨 같은 집을 담보로 잡겠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다니요. 그냥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투자라고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최 사장이 저를 얕잡아 보듯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은퇴도 하셨겠다. 이제 부모로서 아들 앞길 밀어주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제 아내와도 상의를 해봐야 제가 어떻게든 즉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사람 좋게 웃던 최 사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뭘 또 상의까지 하십니까? 최 사장이 저를 압박하듯 말했습니다. 인석이는 사돈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아버님은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실 분이라 두말 없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한테 장담까지 했습니다만. 뭐라고요? 인석이가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약속을 했다고요?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이 제 뒤통수를 이렇게 세게 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물론이죠. 아주 확신에 차서 말하던데요. 최 사장이 저를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앞길이 달린 일인데 아버지가 그걸 거절할 리가 없다고. 저는 아들이 저의 동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해버렸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사돈, 혹시 아직도 그 스파크 때문에 배알이 꼴려 계신 겁니까? 최 사장이 대놓고 저를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니, 고작 그 중고차 한 대 때문에 아직도 삐져 계신 거냐고요. 에이, 사내답지 못하게.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저는 모욕감에 벌떡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아들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겁니까? 아들 앞길이나 가로막는 그런 옹졸한 아버지가 되실 거냐고요. 최 사장이 한술 더 떠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 좁아터지고 캐캐 묵은 집에서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네. 바로 그 순간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환갑날의 그 중고 스파크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이 대출 서류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눈앞에 이 최 사장이 함께 짠 거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를 부모로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용할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저를 무시하고 기만하고 이제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보루인 이 집마저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온몸을 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 최 사장이 귀를 후비며 되물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최 사장이 제 기세에 놀랐는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구겨지든 말든 대충 챙겨 가방에 쑤셔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참. 이거 후회하실 텐데, 사돈. 최 사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는 다시는 안 옵니다. 아들 인생 망치는 거예요, 지금. 시끄럽고 당장 나가요. 제가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 사장이 혀를 차며 현관으로 향하더니 신발을 구겨 신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참 가지가지하네. 고집만 더럽게 센 양반이구만. 최 사장이 저를 흘깃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서방이 고생이 많겠다. 저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려면 현관문이 지축을 울릴 듯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야 모든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미영이에게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잠시 필요한 그런 존재였던 거죠. 최 사장이 폭풍처럼 다녀간 후 저는 며칠 동안 그야말로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내 혜자는 여전히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망부석처럼 앉아서 멍하니 시간만 보냈어요.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잠을 자도 온몸이 짓눌린 듯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 인석이와 며느리 미영이 그리고 최 사장이 제게 던졌던 말들이 독침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급이 다르잖아요. 이제 저희한테 부담만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앞길이나 가로막는 그런 옹졸한 아버지가 되실 건가요? 이런 악몽 같은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로 전락해버린 걸까요? 그런 끔찍한 생각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록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인석이가 엄마가 걱정돼서 찾아온 건가? 그런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빠, 바로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마주하는 딸의 모습에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몇 년 전 제가 그토록 반대했던 반찬 가게를 기어이 하겠다며 집을 나간 후로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그때 제가 수진이의 등을 보며 모질게 소리쳤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고작 시시하게 반찬 가게나 차려서 뭐 하겠다는 거냐? 남들처럼 번듯한 직장에 다녀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 말에 수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제 꿈을 단 한 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이가 그때 울면서 말했었죠. 저는 돈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결국 수진이는 제 반대를 뿌리치고 집을 나갔고 그 후로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이 지금 커다란 가방을 들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차갑게 지나쳐 안방 쪽을 힐끗 보더군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들었어요. 수진이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집 김씨 이모님이 저한테 연락 주셨어요. 아, 옆집 이웃이 보다 못해 수진이에게까지 연락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헬쑥하게 누워있는 혜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그 눈빛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수진아, 그게... 제가 먼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수진이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짐부터 풀게요. 수진이가 모든 감정을 누른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이 집. 수진이는 가져온 가방에서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꺼내 작은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묵묵히 청소를 시작하더군요. 먼저 어질러진 부엌 살림부터 싹 정리하더니 먼지 쌓인 거실도 깨끗하게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는 그 모습을 보며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 전 딸의 꿈을 시시하다고 짓밟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말없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에 가보니 수진이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수진이는 저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엄마 왜 쓰러지신 거예요? 의사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라.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죽을 젓던 손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묵묵히 죽을 저었습니다. 스트레스요? 그 한마디에 많은 감정이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곧 정갈하게 그릇에 죽을 담아 혜자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저 왔어요. 수진이가 혜자의 어깨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죽 좀 드세요. 혜자가 끙끙거리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웬일이냐? 내가 꿈을 꾸는 거냐? 혜자가 딸의 얼굴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꿈 아니에요, 엄마. 어제 저녁에 왔어요. 자, 이거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혜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 주었습니다. 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혜자가 울먹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혜자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죽부터 시작해서 기력을 차릴 수 있는 미역국이며 나중에는 삼계탕까지 푹 고아서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말없이 보양식을 챙겨주었죠. 아빠도 이거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수진이가 제 앞에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저와는 어떤 대화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커다란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신선한 야채와 고기, 그리고 정갈하게 포장된 각종 반찬 재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장을 봐온 거냐? 아니요. 수진이가 냉장고에 재료들을 착착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져온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엄마도 빨리 회복하시죠. 가게? 그럼 그 반찬 가게 정말 하고 있었구나. 제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재료를 넣던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수진이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시시하다고 비웃으셨던 그 가게, 안 망하고 잘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인석이나 미영이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부모의 식사와 건강을 챙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이 지나자 혜자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혜자는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혜자가 이제는 제법 힘이 들어간 손으로 수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이 엄마는 어쩔 뻔했니? 수진이는 그저 말없이 웃으며 엄마의 손을 마주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듬직한 모습을 보며 뼛속 깊이 후회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아들은 저를 기만하고 이용하려 드는데 제가 내쳤던 딸은 아무 조건 없이 돌아와 무너진 저희를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이틀이 더 지난 후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들 인석이에게 물려주려고 차곡차곡 준비해 두었던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들어두었던 적금을 모조리 해지했습니다. 혹시나 아들 사업에 보탬이 될까 싶어 들었던 보험도 깨끗하게 해약했죠. 혜자와 저의 마지막 보루인 이 아파트와 은퇴자금만 남겨두고 나머지 현금을 딸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아빠. 말씀하세요. 그 네 가게 말이다. 내가 한번 구경하러 가면 안 될까? 수진이가 걸레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가게요? 제 가게는 갑자기 왜요? 수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또 시시하다고 한 말씀 하시려고요?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냥 정말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아빠가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다. 수진이는 제 얼굴을 한참 동안 빤히 들여다보더니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오세요. 그 시간이 조금 한가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가 알려준 주소를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길 안쪽에 수진의 부엌이라는 정갈한 간판이 걸린 가게가 보였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지만 안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님들이 꾸준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의 부엌입니다. 수진이가 환한 목소리로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한 구석에 가만히 서서 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는 손님들에게 오늘 나온 반찬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맛도 보게 하고 정성스럽게 포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나물이랑 김치가 아주 맛있네요. 단골인 듯한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오세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당당하고 즐겁게 해내고 있었구나 싶었거든요.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후 수진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셨어요, 아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주 잘하고 있구나.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해낼 줄 이 못난 아빠가 정말 몰랐다. 수진이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빠? 제가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통장을 꺼내 보이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 제가 딸의 손에 통장을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니, 투자가 아니다. 이 아빠가 네 꿈에 힘을 보태주고 싶구나. 아버지, 안 돼요. 이게 무슨... 수진이가 기겁하며 통장을 제게 다시 돌려주려 했습니다. 저 돈 필요 없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아니야, 수진아. 제가 딸의 손을 굳세게 붙잡았습니다. 제발 받아줘. 사실 이건 원래 네 오빠 녀석 주려고 평생 모았던 돈이다. 네. 그럼 오빠는요? 수진이가 당황해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 녀석 이야기는 앞으로 꺼내지도 마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빠는 이제 다른 놈 생각 안 한다. 오직 내 딸, 너 하나만 생각하기로 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네가 힘들게 이룬 이 가게를 이 아빠가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더 크게 만들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훨훨 날아볼 수 있게
이 아빠가 밀어주고 싶다. 이제 네가 내 유일한 자랑이다, 수진아. 수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저도 그런 딸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요. 이 투자는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아들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 투자금을 받은 수진이는 정말이지 날개를 단 듯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뛰어오더군요. 아빠,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뭔데 그렇게 호들갑이냐? 제가 소파에 앉자 수진이가 노트북 화면을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아빠, 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요즘엔 다들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으로 주문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손님만 기다릴 순 없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인터넷으로 반찬을 팔겠다고? 그런 게 가능하긴 한 거냐? 그럼요, 아빠. 당연히 가능하죠.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홈페이지도 아주 멋지게 만들고 전국 배송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일 좋은 유기농 식자재 업체랑 정식으로 계약해서 품질도 확 높일 거고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에 그저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반찬 가게나 한다고 시시하게 여겼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죠. 수진이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수진의 부엌 홈페이지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찍은 정갈한 반찬 사진들이 먹음직스럽게 올라가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빨리 와서 봐. 제가 안방에 누워있던 혜자를 불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정말 우리 수진이 가게 맞아요, 여보. 혜자가 다 낳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컴퓨터 화면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멋있을 수가. 꼭 백화점 식품관 같네. 엄마,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이걸로 전국 어디든 우리 반찬을 보낼 수 있어요. 수진이가 뿌듯한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유명한 맛집 블로거라는 사람이 수진의 부엌에 우연히 다녀간 뒤에 극찬하는 후기를 올린 거였습니다. 진짜 엄마 손맛 그대로. 조미료 하나 안 쓰고 어떻게 이런 깊은 맛이 나죠? 재료가 신선한 게 눈에 보임. 완전 대박. 무조건 강추합니다. 그 후기 하나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주문이 그야말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지금 가게가 마비됐어요. 가게에 있던 수진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 마비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전화기는 불이 나고 인터넷 주문은 1초마다 들어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길로 앞치마를 둘러맸습니다. 걱정 마라. 이 아빠가 지금 당장 간다. 가게에 도착해보니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주문서 용지는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아빠, 저것 좀 포장해주세요. 택배기사님 곧 오신대요. 수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가서 수진이를 도왔습니다. 주로 배송을 준비하고 산더미처럼 쌓이는 재고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죠. 휴, 아빠가 이렇게 싹 정리해 놓으니까 훨씬 편하고 살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빠. 수진이가 지친 얼굴로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혜자도 기력을 완전히 회복한 후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의 부엌입니다. 혜자가 언제 아팠냐는 듯이 손님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반찬을 찾으세요? 새로 나온 장조림이 기가 막혀요. 한 달이 더 지나자 가게 앞에는 아예 배송 트럭이 매일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 작은 동네 반찬 가게가 어엿한 식품 회사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저는 문득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커지다가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나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수진아, 우리 내일 세무사 선생님 좀 만나보자. 제가 저녁을 먹으며 수진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세무사님은 갑자기 왜요, 아빠? 수진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사업이 이렇게 커지면 세금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 같은 것도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겠냐?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세무사 선생님과 상담한 결과 이참에 아예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부엌 주식회사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세무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금 혜택도 훨씬 크고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시는데도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저희는 바로 법인 전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수진아, 제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에 투자했던 그 집은 말이다. 그거 전부 법적으로 깨끗하게 너에게 증여하겠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돼요. 수진이가 기겁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돈으로 다시 시작한 거잖아요. 저 혼자 다 가질 수 없어요. 아니야, 수진아. 제가 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이룬 거야. 네 능력과 내 땀으로 이룬 거라고. 이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네 것이어야 해. 그래야 떳떳하고 나중에 그 어떤 놈도 이걸 넘보지 못해. 이 아빠는 그냥 네 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으로도 충분히 족하다. 아빠,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진의 부엌 주식회사는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딸 수진이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로부터도 제 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아들놈이 던져줬던 그 낡은 스파크를 몰고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배송차가 와서 산더미 같은 반찬들을 싣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오늘 물량 장난 아니네요. 배송기사가 저를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고생 많아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혜자도 매장에서 단골 손님들을 응대하며 하루하루 즐거워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 김치 정말 예술이에요. 비법이 뭐예요? 호호, 별거 없어요. 우리 딸이 그냥 정성으로 담그거든요. 혜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희 세 식구는 집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수진이가 가게에서 가져온 맛있는 반찬들로 식탁을 차렸죠. 아이고, 오늘도 수고 많았어, 우리 딸. 제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빠야말로 오늘 배송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엄마, 아빠. 이거 새로 만든 장조림인데 맛 좀 보세요. 어디 보자. 이야, 이거 정말 맛있다. 밥도둑이네. 저희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지 오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했죠. 혜자도 예전의 밝은 웃음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행복하죠? 그렇죠? 혜자가 저녁을 먹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여보. 그러게 말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돈이 많고 큰 차를 타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 이렇게 가족이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서로 얼굴 보며 웃는 거.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어. 하지만 그런 평온한 행복도 잠시였을까요?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날도 배송 준비를 마치고 스파크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시 차를 세웠는데 길 건너편에서 차마 보고 싶지 않았던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인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험상궂은 낯선 산의 두어 명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정말 곧 갚겠습니다. 네. 인석이가 땅바닥에 무릎이라도 꿇을 듯이 필사적으로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내가 인석이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시끄러. 이 새끼야. 시간은 무슨 놈의 시간. 이미 약속한 날짜가 한 달이 넘었잖아. 오늘 돈 안 내놓으면 니놈 장기를 팔아버릴 줄 알아.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석이가 그 최 사장과 얽혀서 결국 사채까지 쓴 모양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서 달려가야 할지 고민됐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이제는 다신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제 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인석이는 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저는 조용히 운전대를 돌려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혜자나 수진이에게 그 일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애써 되찾은 이 평화가, 이 행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아들의 문제 때문에 다시 산산조각 날까 봐서였죠. 끔찍하게 불안한 마음이 저를 다시 엄습했습니다. 그 불안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가장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 아침 우편함을 열어본 저는 법원에서 날아온 두툼한 봉투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보니 채무 변제 독촉장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제가 서류를 읽어내려가며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용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 인석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그것도 은행이 아닌 거액의 사채를 썼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석이가 파산 지경에 이르면서 그 모든 빚이 법적 보증인인 제게 넘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혜자야. 제가 아내를 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 좀 봐. 왜 그래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부엌에서 뛰어나온 혜자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에요? 인석이가 당신 이름으로 돈을? 혜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저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빌린 게 아니야. 사채를 썼어, 사채를. 제가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텔레비전에서 시끄러운 뉴스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거실에 울려 퍼졌죠.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했던 개발업체 대표 최 모 씨가 투자금 수백억 원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와 혜자는 동시에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나온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사돈 최 사장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도시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였으며 최 씨는
치밀하게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나 저런. 혜자가 손으로 입을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사기꾼이었어, 여보. 제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저놈은 사기꾼이었던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끔찍하게 맞춰졌습니다. 인석이 녀석이 그 사기꾼 장인의 말에 속아 모든 것을 잃었고 다급한 마음에 제 명의까지 도용해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사안이 아주 복잡합니다. 김영수 선생님.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드님이 몰래 도용했다고는 하지만 명예 도용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제가 직접 빌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서명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김영수 선생님 명의로 체결된 채무 계약입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까지 전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까지요? 네. 사채 원금에 이자까지 불고 있으니 하루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제야 겨우 딸 자식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혜자는 이미 안방 침대에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감당할 충격이 남아있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빠, 엄마는 또 왜 저러세요? 가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오빠놈 때문에 또 쓰러지셨다. 제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오후 정말이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수진의 부엌에서 배송 물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게 문이 부서져라 쾅 열리더니 며느리 미영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곤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그때 아버님이 고집부리지 않고 집 담보로 돈만 해줬어도 이딴 일은 없었을 거라고. 우리 아빠가 궁지에 몰린 것도 인석 오빠가 젖골이 난 것도 다 아버님 탓이야. 미영이 너 미쳤어? 어디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제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미영이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진열대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반찬통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망해라. 그냥 다 망해라. 이것들아. 아, 뭐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게 바닥은 순식간에 김치와 나물 반찬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장 이 가게 팔아서 내 돈 내놔. 미영이가 급기야 계산대 앞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돈 내놓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야. 경찰을 부르든 말든 마음대로 해. 아빠,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수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미영이의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그만해. 아주 낮고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아들 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뺨은 뼈가 보일 정도로 푹 패어 있었고 며칠은커녕 몇 주도 씻지 못한 듯한 냄새와 초췌한 몰골이었습니다.
인석이는 난장판이 된 가게와 계산대에 누워 악을 쓰는 미영이와 반찬 범벅이 된 저희 부녀를 그저 텅 빈 눈으로 잠시 쳐다봤습니다. 오빠, 미영이가 인석이를 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오빠, 잘 왔어. 이 사람들이 글쎄. 하지만 인석이는 미영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이가 기대했던 것처럼 분노하는 대신 그저 묵묵히 품에서 구겨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계산대 위에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이가 의아해하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합의 서류야. 인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이혼? 미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빠,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그래. 우리 끝이야. 인석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각자 살자. 미영이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석이는 그런 미영이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석이는 천천히 저와 수진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인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다 맞았습니다. 인석아,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 인석이가 오열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것도 그 사기꾼 말에 속아 넘어간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오빠 일단 일어나.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렸지만 인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아, 너에게도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처참한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오열하는 인석이를 그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컸어요. 이제는 저 녀석이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였습니다. 수진아. 저는 애써 냉정을 되찾고 딸을 불렀습니다. 가게 문부터 닫아라.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께 지금 당장 전화해. 네, 지금요? 수진이가 이 난장판 속에서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어떻게든 정리해야 하겠다. 수진이는 제 말뜻을 알아듣고 급히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네, 변호사님. 저 김수진인데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저희 가게로 좀 와주실 수 있나요? 네, 일이 아주 크게 터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딱딱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인석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고 며느리 미영이는 저쪽 구석에서 찢어진 이혼 서류를 멍하니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변호사가 아수라장이 된 가게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자초지종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인석이가 제 명의를 도용했던 일, 그 끔찍한 사채 문제, 그리고 사돈 최 사장의 사기 행각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말했죠. 일단 상황은 알겠습니다. 다행히 한 가지만은 확실하군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뭡니까? 뭐가 다행이라는 거죠? 수진의 부엌 말입니다. 이미 주식회사 법인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었고 김영수 선생님의 지분 증여 절차도 모두 합법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드님 인석 씨의 개인 채무나 지금 문제가 된 명의 도용 사채로부터 이 수진의 부억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어떤 압류나 강제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법인 전환을 서둘렀던 것이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개인 명의로 도용당한 그 사채는 어떻게든 따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서 미동도 없던 미영이가 손에 쥔 이혼 서류를 갈갈이 찢어 바닥에 내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푸아, 끝났네. 다 망했어. 미영이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주 깨끗하게 다 망했네, 망했어. 하하. 미영이는 인석이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번지르르 하던 며느리의 뒷모습이 그날따라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여전히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인석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서 저기 앉아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인석이가 간신히 다리를 절뚝이며 몸을 일으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석아, 제가 아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태를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네 입으로 똑똑히 말해봐라.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인석이가 또다시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습니다. 시끄럽다. 사과는 이제 그만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이 사태가 수습이 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인석이가 제 호통에 몸을 움츠리더니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게 제 과욕 때문이었습니다. 인석이가 하나씩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말만 믿고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셨는데도 제가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계속해라. 그리고 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것도 제가 했습니다. 인석이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막히니까 급한 마음에 제가 아버지 도장을 훔쳐서 그래.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이제 나도 알겠다. 제가 인석이의 말을 차분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냐. 대답을 해라. 인석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좋다. 인석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제가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니놈이 만든 그 빚 나는 단 10원도 갚아주지 않을 생각이다. 네, 아버지. 인석이가 경악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과 다시 상의해서 당장 개인 회생 절차부터 밟아라. 제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야. 네 죗값은 네가 치러. 하지만 아버지 명의로 된 그 사채는 그건 어떡합니까? 인석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할 문제다. 제가 말했습니다. 네가 쓴 돈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내 빚이 되었더구나. 그건 온전히 내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야. 넌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저 어리석은 아들의 실패를 제 피 같은 노후 자금으로 메워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사과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이나 치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내 머리로 똑똑히 생각해봐라. 저는 며칠 후 인석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지방에 공사 현장 일자리가 하나 있다. 제가 인석이에게 통보했습니다. 숙식은 제공되는 곳이야. 지방이요? 인석이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넌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사채업자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제가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면서 밑바닥부터 새로 시작해라. 아버지, 하지만 인석이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너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 기회마저 네가 걷어차겠다면 나도 더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인석이는 그제야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석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인석이의 문제와는 별개로 제게는 여전히 거대한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명의로 도용당한 그 끔찍한 사채는 결국 제가 해결해야만 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제 이름 석자가 박힌 빚이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하고 살아온 이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한 겁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혜자가 제 결심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집마저 없으면 우린 어떡해요? 괜찮아, 여보. 어쩔 수 없어. 제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우리가 그 지옥 같은 빚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집이 우리 전부였잖아요, 여보. 혜자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혜자야. 제가 혜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전부는 이 집이 아니었어. 우리에게는 이제 수진이가 있잖아. 아파트 매매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아파트를 판 돈으로 저는 그 지긋지긋한 사채 빚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도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했죠.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됐습니다. 김영수 선생님.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명의로 된 채무는 이제 단 1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제 집이, 제 전 재산이 사라졌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후련했습니다. 제 목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사갈 집 구했어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게 근처예요. 작은 빌라인데 제가 싹 수리해놨어요. 이리로 오세요. 그래도 될까, 수진아? 제가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더 똘똘 뭉쳐서 살아야죠. 이사하는 날, 인석이가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내일 새벽차로 지방에 내려갑니다. 인석이가 저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서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인석이가 제 앞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인석이는 다음 날
저희가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아무 배웅도 받지 않고 혼자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저와 혜자는 수진이가 구해준 그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예전 아파트에 비하면 아주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훨씬 더 깔끔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혜자가 짐을 풀며 감격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래, 혜자야. 제가 작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새 집은 수진의 부엌에서 걸어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출근하기에 딱 좋은 거리였죠. 그 지긋지긋한 아들에 대한 의무감, 사채에 대한 부담감, 제 인생을 짓누르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직 동이 트려면 멀었는지 어둑어둑했지만 제 몸은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아침을 챙겨 먹은 후 저는 망설임 없이 빌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 전 제 환갑 선물이라며 아들이 툭 던져줬던 그 중고 스파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체에 자잘하게 긁힌 흠집들도 한쪽 구석이 바래버린 범퍼도 그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이 차가 제게 무척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놈아, 오늘도 잘 부탁한다. 저는 운전석에 앉아 정겹게 핸들을 한번 툭 치며 말했습니다. 부릉 하고 시동을 꺼니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곧장 식자재 시장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이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이른 새벽인데도 활기찬 기운이 넘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사장님 오셨네. 어서 오세요. 단골 야채 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배추 들어온 것 좀 봐요. 아주 그냥 꿀이에요, 꿀. 이런 건 무조건 가져가야 돼. 허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딱 봐도 물건이 좋네요. 제가 배추를 꼼꼼히 살펴보며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사업 아주 대박 나셨나 봐요. 우리 가게 나가는 물량 보니까 수진의 부엌 주문량이 계속 늘고 있던데요. 비결이 뭡니까? 옆에 정육점 아저씨가 고기를 척척 썰어 포장하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에이, 무슨 대박은요? 다들 이렇게 좋은 재료 팍팍 공급해 주신 덕분이죠. 제가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아침 시장 풍경이 참 시시하고 볼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소소한 대화 한마디가 제 하루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고기, 각종 양념들을 스파크 뒷좌석까지 가득 실었습니다. 차는 작았지만 짐을 싣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죠. 자, 이놈아, 배부르지? 이제 가게로 가자. 제가 다시 시동을 걸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분명 예전에는 이 차가 저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아내 혜자가 벌써 나와서 가게 앞을 깨끗하게 쓸고 있었습니다. 혜자가 빗자루를 세우며 저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물건은 좀 어때? 괜찮은 거 많아? 그럼 아주 최상급으로만 가져왔지. 제가 차에서 내리며 으쓱했습니다. 배추도 아주 속이 꽉 찼고 고기도 빛깔이 끝내주더라고. 아유, 다행이다. 혜자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오늘 새로운 반찬 개발한다고 아침부터 아주 신이 나 있거든. 혜자가 얼른 달려와 가벼운 것들을 거들며 함께 가게 안으로 운반했죠.
아빠, 오셨어요? 그때 수진이가 주방에서 환한 얼굴로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우와, 아빠, 이 배추 진짜 좋은데요? 와, 속이 샛노랗네. 수진이가 배추를 반으로 갈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걸로 오늘 김치 담그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겠다. 그래. 그럼 오늘은 아빠랑 같이 김치를 왕창 담가볼까? 제가 소매를 거두며 제안했습니다. 네. 좋아요, 아빠. 수진이가 신이 나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따뜻한 아침 인사를 나눴어요. 이런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이 제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다 같이 힘내서 열심히 해봅시다. 제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은 계속 들어왔고 배송 트럭도 여러 번 가게 앞을 오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휴, 오늘도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수진이가 지친 기색 속에서도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고생했지. 어서 들어가자. 제가 수진이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작은 빌라에 도착해서 저희 세 식구는 조촐하지만 정갈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진이가 가게에서 정성껏 만든 맛있는 반찬들로 금세 식탁이 가득 찼죠. 바로 그때 수진이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조금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아빠 엄마. 수진이가 뺨을 붉히며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뭔데, 수진아? 혜자가 밥을 먹다 말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수진이가 볼을 붉히며 고백했습니다. 뭐, 만나는 사람? 혜자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하며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이 언제부터 만났어?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요. 부끄럽게. 수진이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어요. 가게 단골 손님이었는데 제 반찬을 정말 맛있게 드셔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딸의 그 수줍은 고백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허허,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야? 제가 애써 침착하게 하지만 잔뜩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가게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주 착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어머머, 선생님? 아이고, 잘 만났다. 너무 잘됐다, 수진아. 혜자가 제 팔을 툭툭 치며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얼굴 좀 보자. 응? 네, 엄마. 조만간 꼭 모셔올게요. 수진이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띵동 하고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받아보니 등기 우편이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잊고 지냈던 아들 인석이었습니다. 아니 인석이가 웬일이래? 혜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글쎄다. 제가 묵묵히 봉투를 뜯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과 작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니 인석이가 지방 공사 현장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의 일부라며 꼬깃꼬깃한 10만 원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여보? 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네. 제가 편지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용돈 하라고 돈도 조금 보냈고, 아이고 그래도 저 녀석이 아주 버러지는 아니었나 보네요. 철이 좀 들었나 봐요.
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체국에 가서 그 돈을 고스란히 인석이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단 몇 줄만 적었습니다. 네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네 돈은 네가 가져라. 다른 생각 말고 그저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 세 식구는 거실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혜자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하다. 그렇지? 그래, 혜자야. 제가 혜자의 손을 마주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고 큰 집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 바로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수진이도 그 옆에서 저희를 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창밖에 주차된 제 스파크를 바라봤습니다. 몇 년 전 환갑날 저는 이 차를 받고 얼마나 서운하고 분했던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차야말로 제 인생 후반부에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스파크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매일 새벽 시장에서 그 무거운 재료들을 실어 나르고 수진이의 가게를 도울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 뭘 그렇게 빤히 보세요? 수진이가 제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저기, 우리 차. 제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참 고마운 차야, 저놈이. 맞아요, 아빠. 수진이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차가 우리 가게 1등 공신이죠. 저 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봤습니다. 넓은 아파트도 없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비싼 차도 없지만 저는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보, 잘 자. 혜자가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당신도 잘 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환한 달빛이 스파크의 낡은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저 차를 바라보며 저는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